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남성현입니다. 저희 지구환경과학부는 우리가 사는 그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지구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곳인데 저는 그 중에서 바다, 해양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양과학자로 분류되는데 해양과학 중에서는 배 타고 실제 바다에 나가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연구하는 현장 관측 중심의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오션 캠페이너 김연아입니다. 그린피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에 30% 이상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가 마련이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시민분들의 목소리가 이 효과적인 해양 보호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오늘 저희가 이 해양 회복의 열쇠 30 by 30이라는 주제로 남성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둘러싸면서 정말 광범위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이 광범위한 바다의 규모와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아마 이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이 우리 구글어스의 그 태평양 부분인데요. 예, 보시는 이 태평양만 하더라도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육지를 다 깎아서 메워도 메워지지가 않을 만큼 넓고 깊은 그런 바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상에 우리가 평균 해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육상의 평균 해발 고도가 1km가 안 되는데 바다의 평균 수심은 3.8km, 그러니까 3,000m 이상 이렇게 깊기 때문에 면적도 넓지만 깊이도 깊고,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바닷물의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이 엄청난 공간에 바닷물이 담겨 있으면서 그 물이 또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97% 대부분의 물이 되는데, 이 물이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한쪽에서 대기를 데워주고 한쪽에서 대기를 또 식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구의 기후를 조절해서 지구의 기후 조절자로 부르는 것이 바로 해양이고요. 예, 그리고 이 물이 일부는 또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돼서 이렇게 바다 위에서 또 육상 위에 우리가 사는 이제 육상 위에도 오고, 구름이 돼서 이렇게 오고, 또 비나 눈을 내리게 해서 강수 형태로 지상에 내려오고, 그러면 이 물이 또 강물이 되고 지하수가 되고 흘러서 다시 바다로 흘러가고, 그렇게 해서 거대한 지구의 물 순환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한쪽에는 비가 많이 오면은 막 폭우가 쏟아지고 산사태 나고 홍수가 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또 비가 너무 안 오니까 폭염이 심해지고 가뭄이 되고, 또 그런 대규모 산불이 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상 이변들도 벌어지고 그렇게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바다가 우리가 육상에 살고 있어서 사실 이 해양을 잘 간과하기가 쉬운데, 이 해양이 이렇게 기후를 조절할 정도로 우리 그 지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바닷물이 순환하는, 즉 해양의 순환이 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해서, 마치 우리 사람도 혈액 순환이 잘 돼야 건강한 것처럼 바다도 그러니까 지구도 이 해양 순환이 잘 돼야 이렇게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상에 살지만 이 해양의 중요성을 이렇게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닷속에는 바닷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고, 이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 생태계가 바닷속 해양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생태계가 또 건강해야 우리 지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사는 플랑크톤 같은 이런 식물성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눈에 굉장히 작지만, 그렇지만 얘네 이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고, 산소를 공급하고, 근데 이 공급하는 산소 양이 우리가 숨쉬는 이 산소의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다 바다에서 온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산소도 공급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기후 위기를 가져온 이 대기 중에 이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도 해양에서 이렇게 흡수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해양 생태계에서 이산화탄소 흡수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훨씬 높아졌고, 이미 기후 위기는 우리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해져 있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양이 굉장히 기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교수님께서 이 바다를 사람의 혈액에 비유해 주신 표현이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정말 되게 와닿는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처럼 지구 생명체를 위해서 바다가 하는 역할이 이 기후 조절자 역할이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인류가 지금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았잖아요. 사실 이 기후 위기 시대에서 바다 또한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수님.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 바다의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기후 위기라고 부르는 이 기후 위기가 찾아온 이유는 대기 중에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대기 중 그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온실 효과가 점점 더 강화되면서 지구의 열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 축적되고 있는 열 에너지가 대부분 어디에 흡수되는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90% 이상이 다 해양에 흡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나 대륙이나 또 육상의 빙하, 그다음에 바다의 빙하 해빙, 그다음에 그린란드와 남극에 있는 그 거대한 얼음 빙상, 이런 곳에 흡수되는 열 에너지는 다 합쳐도 10%가 안 되고 90% 이상의 대부분의 열 에너지가 지금 해양에 흡수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 환경이 멀쩡하게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그 흡수되는 열 에너지 양이 어느 정도냐면 1970년부터 2010년까지 40년 동안 흡수된 열 에너지 양이 총 250 제타줄 이렇게 되는데, 이 제타줄이라는 거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단위일 텐데 10의 21제곱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죠, 그죠? 그래서 감을 잡기가 어려우시니까 2020년 그 한 해 동안 해양에 흡수된 열 에너지가 약 20 제타줄이라 그러는데, 20 제타줄이 어느 정도냐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전자레인지 하루 종일 100개씩 가동시킬 때 쓰는 그 정도 그 열 에너지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그 원자폭탄, 이게 4초에 한 번씩 원자폭탄, 그러니까 1초마다 원자폭탄이 4개씩 폭발하는 그 정도의 열 에너지가 20 제타줄인데,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열 에너지가 해양에 흡수됐기 때문에 해양이 지금 해양 환경이 멀쩡하게 유지되기가 어렵고요. 일단 바닷물 수온이라는 게 이제 해수라는 게 비열이 높지만 이렇게 엄청난 에어 에너지가 흡수되니까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해양 온난화가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바닷속에서 이제 탄소가 흡수되고 나면 이게 용존 탄소 형태로 용존 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해수의 pH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럼 해양 산성화 문제를 또 일으키고요. 또 용존 산소 농도는 바닷속에서 계속해서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존 산소 농도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산소 농도가 너무 낮아서 생물이 그 호흡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저산소 환경, 우리가 데드존이라고 부르는 연안에 그런 데드존 보고들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양 생태계가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악화가 되고 있는 기후 위기 때문에 악화되는 것이 사실이죠. 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해양 산성화 그리고 해수온 상승 등 이미 이 바다가 기후 위기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기후 변화 이외에도 다양한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서 바다가 훼손되고 있죠, 교수님. 네. 예, 온실가스 배출만 가지고도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인간 활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해양 오염시키는 문제들 앞에서도 좀 나왔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 뭐 그 기름 유출, 유조선 이런 것들 그 사고가 생기면서 기름이 해양에 유출이 되면서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는데, 유조선 정도가 아니라 뭐 디버터 호라이즌 같이 이런 시추선이 폭발하면서 멕시코만 깊은 바다에서 몇 달 동안 계속 그 기름이 유출되는 그런 일도 우리가 막지를 못했고요. 그런 식으로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를 했던 그런 전과도 있고요. 거기에 또 우리가 쓰는 그 여러 가지 그 물질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쓰레기들이 또 대량으로 해양에 흘러 들어가서 거대한 쓰레기 섬도 만들고, 특히 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잘게 쪼개지긴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계속 해양에 남아 있으면서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제 그 이야기는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제 우리 김연아 오션 캠페이너님도 기후 위기하고 또 해양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아는데, 특히
뭐 글로벌하게 전지구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구의 온도가 정말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화 이후의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 대기 중에 탄소와 열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우리 인류는 역사상 전례 없는 기후 위기 상황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뿐 아니라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운명을 결정할 지금 이 기후 위기 시대에서 사실 우리는 이 바다에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바다가 지구의 기후 조절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환경단체인 저희 그린피스는 이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57개 국가에서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다양한 캠페인 활동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정말 많은 캠페인 활동들을 진행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실마리인 동시에 각종 인류의 활동으로 훼손되고 있는 이 바다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해양 보호를 위한 저희 그린피스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과학적인 연구와 조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다가 처한 위험에 대해서 과학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 세계 시민분들과 그리고 정책 이반자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기후 변화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남극과 북극과 같은 이 극지방에는 그 기후 변화를 가장 빠르고 그리고 심각하게 맞이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린피스에서는 과학자와 그리고 연구진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이런 환경 감시선을 타고 이 보트는 저희가 그 환경 감시선에 부속된 보트이고요. 환경 감시선을 타고 극지방 탐사를 떠나서 이 현장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해양 환경과 해양 생태계가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조사를 하기 위함인데요. 그 펭귄 동물 다들 좋아하시죠? 그래서 펭귄을 포함해서 너무 귀엽죠? 이런 펭귄들을 포함해서 극지방 생물 개체수 조사뿐만이 아니라 이 펭귄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어떻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해빙 면적 그리고 이 남극 바다 및 해저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조사를 통해서 사실 남극이나 북극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과는 멀리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이 기후위기 상황이 저희에게도 곧 다가올 그런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극지방이 맞고 있는 이런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세계 시민분들과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에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남극 탐사를 또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의미한 결과가 또 발표가 됐어요. 이렇게 뽀송뽀송 이쁜 펭귄들이지만 이 남극에 살고 있는 젠투 펭귄이라는 종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서식지에서 좀 더 남쪽으로 대거 서식지를 이동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해빙이라고 하죠. 이 해빙의 면적이 위상 관측 이래로 최저 수준으로 적은 것으로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조사들을 토대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는 글로벌 보고서들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토대로 이 해양 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고서를 발간을 하는데요. 그린피스 단독으로 발간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교수님과 같은 해양 과학자분들이 포함된 예를 들면 저희가 2019년에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나 아니면 전문 연구자 집단과 함께 이런 기후 변화와 해양의 연관성을 담은 그 글로벌 보고서를 발간을 하는 작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예, 정말 다양한 글로벌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또 국내에서도 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네, 교수님. 저희가 국내에서도 활동을 하는데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글로벌에서 진행을 좀 활발히 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고 국내 활동도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게 바로 저희가 심해 채굴을 막기 위한 현장 캠페인 활동의 모습입니다. 사실 심해 그리고 심해 채굴이라고 하면 아직 국내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단어 그리고 이슈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심해를 꼭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잘 아실 것처럼 이 심해에는 대기에 있는 탄소량보다 50배 정도나 많은 탄소를 심해에 저장하는 지구의 탄소 저장소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심해 채굴 근절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 북해 등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가, 정부들이 이 심해에 묻혀져 있는 광물 자원을 채굴하기 위해서 활발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캠페인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좀 전에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또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글로벌에서도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바다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정말 활발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오션 캠페이너로서 느끼는 거는 이 바다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국내 시민분들의 관심이 정말 커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린피스에서는 이 해양보호구역 지정 캠페인에 국내에서 무려 13만 명 이상이나 되는 시민분들이 이미 참여를 해주셨고요. 또 지난해 바다보호 그림 그리기 챌린지를 저희가 개최를 했었는데 약 3주간의 기간 동안 무려 2,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해양 보호의 소망을 담은 그림을 저희 쪽에 보내주면서 이 해양보호 캠페인의 힘을 더해주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이 해양보호라는 이슈가 아주 중요하지만 사실 실생활에서는 자주 떠올리기 어려운 이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시민분들에게 더욱 쉽게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아까 펭귄의 뽀송뽀송한 예쁜 사진 보셨는데 이 펭귄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말 그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펭귄을 좀 보호하자라는 메시지를 담은 광화문 광장에서의 이 얼음 펭귄 조각상 전시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미디어 아트 특별전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적 자료를 통해서 기후 변화로 초래되는 위기 상황을 우리 시민분들에게 좀 더 생생히 전달하고자 하는 체험의 장을 마련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린피스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 시민분들과 함께 좀 더 많이 소통하면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해양 보호를 위해서는 국제 협약이 체결이 되어야 하고 이런 협약들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해양 보호를 위한 캠페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럼 이제 교수님과 함께 오늘의 대담의 주제인 이 해양 회복을 위한 열쇠 30 by 30 바로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 이상의 해양 보호 구역을 지정하자는 이 목표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하는데요. 교수님 해양 과학자로서 교수님께서 바라보시는 30 by 30의 중요성과 그리고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그 최근에 그 유엔에서 해양 과학의 10년이라는 그 선언을 하게 됩니다. 혹시 슬라이드를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 아, 더 뒤에 있나 본데. 야, 곧 아니 뒤쪽에 제일 뒤에. 예, 그 유엔에서 해양과학 10년이라고 해서 이제 작년부터 10년,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그 10년을 해양과학 10년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과거에도 그런 선언을 한 적이 없고 아마 앞으로도 그런 해양과학 해양과학 10년 이런 거를 선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10년이 우리가 바다를 좀 과학적으로 좀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그런 문제가 됐다는 그런 의미고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뭐 바다를 사실 오래전부터 고대부터 활용을 해왔지만 바다를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바다를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양 생태계를 여러 가지 위협에 빠뜨린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바다를 통해서 교역도 하고 뭐 먹거리도 얻고 또 힐링의 공간으로도 쓰고 여러 개 활용은 다양하게 해양 활동을 했지만 과학적으로는 여전히 해양은 굉장히 미지의 영역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민간 우주 여행도 이제 막 활성화되는 이런 시대인데 해양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이렇게 특히 심해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과학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해양 생태계에 자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2030년까지는 우리가 해양을 좀 더 과학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양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라서 지금 2030년까지 해양의 그 공해 영역의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이제 해양의 회복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30 운동은 그런 면에서 유엔의 해양과학 10년하고 그 궤를 같이 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연아 캠페이너께서도 이 30 대해서 이제 연구자 입장이 아니고 활동가 입장에서는 이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 30 30이란 목표는 이 기후 위기 완화는 물론 이 생태계 회복을 위한 아주 핵심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바다는 천연탄소 흡수라는 이 작용을 통해서 이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지만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기름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어획 활동 등의 뭐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정말 빠른 속도로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어업을 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전체 바다의 61%를 차지하는 공해 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요. 공해는 어떤 국가의 소유권도 아니고 인류 공통의 해역이지만 이 광범위한 공간을 효과적인 법적인 규제로서 제한하고 인간 활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규제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해상에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단 1%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과학자들은 30 이 목표로 인해서 강력한 해양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30 이라는 목표는 2016년에 세계 자연 보전 총회에서 첫 결의안으로 채택이 되었었는데요. 이 바다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인지한 각국 정부들이 해양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 기구를 만들기 위해 이런 회의를 소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 전남대 교수님께서도 그 해수면 상승과 관련해서 IPCC 보고서 내용을 좀 인용을 해주셨는데 올해 2월에 발간된 IPCC 보고서에서도 지구 표면이죠. 이 해양과 육지의 보호구역을 30에서 50% 이상 지정을 해야만 이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는 물론 인류까지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 해양 과학자와 시민 활동가가 바라본 30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저희가 이 30 이라는 해양 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숙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숙제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앞에서 우리가 그 해양이 이제 대기 중에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이런 거 많이 해양 생태계에서 흡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그 흡수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해양 생태계 우리가 파괴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해양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돼야 이걸 잘 흡수해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흡수력은 점점 떨어지고 그러면은 우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대처 능력에도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이제 기후 위기 대처에 여러 각국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가 이제야 좀 탄소 중립도 선언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국제사회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만큼 이게 시급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생태계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지금 더 미루다가는 우리 기후 변화, 기후 그 위기의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지구 평균 온도 1.5도, 2도 이렇게 올라가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지구 환경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이 해양 생태계에도 계속 이런 생태계 파괴를 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티핑 포인트가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티핑 포인트를 넘기 전에 특히 이 각국의 관할권이 잘 미치지 않는 이 공해상의 이 영역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30 바이 30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30 바이 30 운동 같이 이렇게 해양 환경과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이런 노력도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한,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생태계 파괴 그동안 너무 심각한 수준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각국의 뭐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골든 타임을 막 놓칠 수 있는 이런 위협으로 가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그 기후 변화 협약 할 때 이게 늦춰져서 그 많이 지체됐던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많은 그 시민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학자나 활동가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일반 시민들의 그 광범위한 지지를 바탕으로 이제 이 협약이 꼭 성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활동가가 또 활동가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이 30 바이 30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30바이 3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올해 8월에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는 유엔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협약 5차 정부 간 회의가 무척 중요한데요. 이 강력한 글로벌 해양 조약 체결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정부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유엔 회의 같은 경우는 2018년에 1회 회의가 개최가 됐었고요. 원래는 2020년 봄에 개최가 될 예정이었지만 코비드 19의 계속되는 확산으로 회의가 계속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회의가 연기되는 동안 이 해양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무척 중요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에 유엔 본부에서 만난 각국 대표단은 이 강력한 글로벌 해양 조약 체결을 위한 원활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실패하고 만 것이죠. 너무 아쉬운 결과였고요. 사실 이미 전 세계 그 100여 개국에서 이 30 바이 30 목표에 대해서 공식적인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물론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공해 보호를 위한 의지가 선언에서 직접적인 행동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강력한 글로벌 해양 조약이 체결이 되지 못한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남은 숙제가 있죠. 각국 정부 대표단은 올해 8월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는 이 5차 정부 간 회의에서 만나서 정말 이 국가들이 30 바이 30을 위해서 야심차게 이 공식 지지를 한 것처럼 이 회의장에서 강력한 해양 조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정부 간의 원활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예. 예, 그럼 이제 과학자나 활동가 말고도 우리가 그 다른 영역에 좀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안드릴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또 국제사회에 어떤 것을 우리가 제안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30 바이 30을 지지하는 전 세계 시민분들의 수가 그린피스를 통해서만 500만 명 이상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정부 또한 지난해 피포지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 30 바이 30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공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고요. 이 바다가 건강하게 복원돼야만 이 지구가 그리고 인류가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고 이 해양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과거하고 다르게 이제는 이제
특정 과학 뭐 해양 과학자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이 해양 환경 보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시민분들이 또 동참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그 공감을 하시고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거는 여기 김연아 캠페이너님 같은 이런 오션 캠페이너 분들이 그동안 많이 활동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노력의 결과가 성과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돼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30x30 지지자도 뭐 수백만 명 국제사회 이렇게 서명에 동참하셨다고 하니까 이제는 진짜 정부하고 국제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건 국제사회에 또 리딩하는 국가로서 또 책임감을 갖고 국격에 손색이 없도록 이 선언 뭐 동참 지지 선언은 했지만 이 선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한국 또한 그 공해 생태계를 이 우리 세대의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좀 벗어나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서 지금 사진처럼 그 구역에는 어족 자원들이 풍성하게 늘어나면서 다른 구역으로까지 이 어족 자원이 풍요롭게 퍼지는 유출 효과 등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건강한 바다가 유지되어야만 이 바다의 원활한 기후 조절자 역할은 물론이고 지구의 아, 건강한 지구를 위해서 이 바다가 장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준다는 걸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 산업에게도 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긍정적인 기회임을 인식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해양과학 역사는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도 해양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앞서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과거처럼 그냥 무분별하게 해양을 개발하고 무분별하게 잘못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과학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이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해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지혜를 정부 차원에서도 모아야 될 거고요. 이게 다시 우리가 그 기후 위기 관련해서도 탄소에 기반해서 이렇게 만든 문명을 이제 탈탄소 문명으로 완전히 대전환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해양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 그런 노력에 아주 선두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하고 국제사회 외에도 또 우리 미디어 쪽에다가는 우리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 30x30이 아직 그 미디어나 시민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이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그린벨트나 국립공원을 떠올리면 이 키워드를 통해서 깨끗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저희가 바로 떠올릴 수 있듯이 이 30x30에 대한 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것도 우리 국민분들의 인식 증진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력한 해양보호구역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는 메시지가 이 기후위기 시대의 주요 아젠다로 도출될 수 있도록 언론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미디어에 혹시 기대하시는 역할 있으실까요? 30x30이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대중분들에게 알려진 건 아니니까 우리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그 우리가 지금 직면한 이런 해양 환경, 해양 생태계의 위기를 푸는데 이 공해상에 이렇게 관할권이 잘 미치지 않는 공해상 영역의 상당 부분을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살려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많은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 역할을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떤 것을 제안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그 시민분들께서는 이 바다가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좀 인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바다 건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류 생존과 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바다 보호가 우리 일상에서 쉽게 떠올려질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해양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다소 이 피부에 좀 와닿지 않으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그 한국에서는 이 수산식품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그래서 그만큼 어류나 아니면 수산물을 통해서 수산물을 이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접하고 있는 건데요. 이 해양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좀 더 지속가능한 어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린피스뿐만 아니라 이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양보호 캠페인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사실 시민분들의 참여는 그 어떤 활동보다도 이 정부가 유엔 회의에 참여해서 강력한 해양 보호를 위해서 실질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해양 보호를 위한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모인다면 이 인류의 활동으로 위기에 처한 바다가 다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으로는 뭐 거의 막혀서 이렇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진짜 어디보다도 우리가 바다가 중요한 그런 한반도 남쪽에 살고 있는 그런 시민으로서 우리가 바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구나. 바닷길이 막히면 우리 얼마 버티지 못하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먹거리 이런 아까 수산물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바다에서 많이 얻고 있고 그래서 이 바다를 정말 잘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바다 생태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시민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정부나 기업은 우리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의식을 가질 때 또 바뀌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해양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자연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해를 입으면 자연 재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반대로 또 혜택을 입으면 자연 서비스 기능이라고 또 말을 하는데요. 사실 자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한테 해를 주려는 것도 아니고 혜택을 주려는 것도 아닌데 결국 우리가 자연을 잘 알고 거기에 맞게 잘 대처하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지구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해법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대담을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